화폐의 역사 제26회 달러의 역사사편 은행이 먼저 만든 달러 북미은행에서 제2합중국은행까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제26회이자 달러의 역사 제4편입니다. 주제는 주화보다 먼저 탄생한 달러 은행권 북미은행에서 제2합중국은행까지입니다. 오늘 제26회는 내용이 많아서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 요약부터 시작해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달러라는 화폐 단위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제 금화와 은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이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가 먼저 주화를 만들고 그 다음 은행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달러 주화가 공급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생겼고 은행이 발행한 종이 약속이 실질적인 화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달러는 처음에는 금속 화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은행의 상환 약속은 외국 주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처음에 국가가 정한 공식 계산 단위이면서 은행이 발행한 약속 증서였고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상업신용이 결합해서 달러 은행권을 뒷받침했지만 달러 주화는 그 뒤에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은행권 전부를 금과 은으로 바꾸어 줄 만큼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분 지급 준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런 은행권을 화폐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왜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은행이 상환을 중단하는 경험을 하고서도 다시 부분지급준비은행을 신뢰했을까요? 오늘은 그 의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북미은행에서 제1합중국은행과 제2합중국은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이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위기를 낳았으며 위기 뒤에도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션 1. 지난 회 요약. 달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 달러는 먼저 계산 단위로 태어났다. 지난 시간에는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가 발명한 화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독립 이전 북미 식민지에서는 영국 파운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은화, 포르투갈 금화, 프랑스 주화와 각 식민지의 지폐가 함께 유통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은화는 북미와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달러라고 부른 화폐도 바로 이 스페인 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달러라는 명칭은 미국 정부가 만들기 전부터 시장에서 가격을 표시하고 채무를 계산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달러를 선택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화폐를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널리 사용되던 시장의 관행을 공식적인 국가제도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달러는 먼저 사람들의 거래 속에서 존재했고 그 다음 국가의 법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 1792년 주화법과 달러의 물질화. 1785년 대륙회의는 달러를 미국의 공식 계산 단위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1792년 주화법은 달러의 금속 함량과 주화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100센트로 나누는 십진법을 채택했습니다. 파운드, 실링, 펜스처럼 복잡한 단위를 사용하던 유럽의 오랜 전통과 달리 1달러는 100센트라는 단순한 계산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금화와 은화를 모두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복본위제도 채택되었습니다. 정부는 조폐국을 세우고 달러 표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러는 단지 장부에 적히는 계산 단위가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주화가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실제 경제는 주화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미국 주화만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미국 주화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은화를 비롯한 외국 주화는 계속 유통되었고 여러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도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790년대 미국의 화폐 질서는 하나의 화폐가 다른 모든 화폐를 완전히 대체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화와 외국 주화, 은행권이 함께 사용되는 복합적인 화폐 세계였습니다. 달러는 공통의 계산 기준을 제공했지만 실제 지급 수단은 여전히 다양했습니다. 달러 주화의 탄생은 미국 화폐 질서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션 2 대륙 지폐가 사라진 뒤 화폐 없는 신생국가. 4.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급수단은 무너졌다. 독립전쟁 기간 대륙회의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륙 지폐를 대규모로 발행했습니다. 대륙 지폐는 형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뒤 금과 은으로 갚아주겠다는 정부의 차용 증서였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각 주가 세금을 거두어 지폐를 회수하고 소각할 것이라는 약속에도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대륙회의에는 독자적인 조세권이 없었습니다. 발행한 지폐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거나 금은으로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세금을 거두어 대신 갚아주어야 했지만 그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지폐 발행량이 늘어나자 대륙 지폐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1780년 무렵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화폐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폐 한 종류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륙 지폐가 사라지자 신생 국가는 정부 지출과 장거리 상업을 뒷받침할 공통의 지급수단까지 잃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국가는 있었지만 그 국가의 경제를 움직일 통일된 화폐 질서는 없었습니다. 5. 금과 은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북미의 금과 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과의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우가 많았고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 은 주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국내에 남은 주화도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와 대도시에는 주화가 비교적 많았지만 농촌과 내륙 지역에서는 현금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거래할 상품과 노동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연결할 지급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독립전쟁의 부채를 갚고 군대와 군수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장거리 거래를 결제해야 했고 농민과 제조업자는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신용이 필요했습니다. 6. 화폐 부족은 은행의 필요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부족한 금, 은 주화를 금고에 모아두고 그것을 근거로 더 많은 지급수단을 만들어내는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행권을 은행에 가져가면 금화나 은화로 교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상환 약속이 은행권을 화폐처럼 유통시켰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맡겨진 금과 은을 그대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유한 금, 은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하고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은 풍부한 화폐를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폐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세션 3. 북미은행. 은행이 먼저 만든 전국적 지급수단. 7. 로버트 모리스와 전쟁 재정의 은행화. 1781년 북미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북미은행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대륙회의의 재정 책임자였던 로버트 모리스였습니다. 그는 정부가 계속 지폐를 찍어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안은 전쟁 재정을 은행의 신용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민간의 금은과 자본을 모으고 정부 국채를 매입하거나 정부에 대출하며 그 대가로 은행권을 발행하면 정부는 대륙 지폐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급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북미은행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은행이었지만 탄생 목적은 명백히 공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부의 지출과 군수품 구매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8. 북미은행권은 무엇이 달랐는가? 북미은행권은 대륙지폐와 달랐습니다. 대륙지폐의 가치는 미래에 정부가 세금으로 걷거나 금속화폐로 상환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대륙회의에는 그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조세 기반이 없었습니다. 반면 북미은행권은 은행이 금은 주화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행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도 있었고 은행에 가져가 금화나 은화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미은행권의 신뢰는 금속 상환 약속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북미은행 역시 발행한 은행권 전체를 한꺼번에 상환할 만큼의 금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이 유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회로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미은행권을 받아 군수품을 사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으로 나간 은행권은
세금과 공적 납부를 통해 다시 정부와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은행권은 단순한 금 보관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채무를 갚고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재정적 환류가 은행권의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북미은행은 미국 최초의 전국적 성격을 지닌 은행이었지만 오늘날의 중앙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지점망도 없었고 다른 은행 전체를 감독할 법적 권한도 없었습니다. 연방정부 자체도 아직 강력한 조세권과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부와의 거래가 줄어들자 북미은행은 점차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업은행으로 변했습니다. 주 정부와 지역 상인들은 북미은행이 특정 금융가와 부유한 상인에게 지나치게 큰 특권을 제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북미은행은 전국적 공적 금융기관이라기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 북미은행의 유산. 그러나 북미은행이 남긴 유산은 컸습니다. 미국은 이 경험을 통해 은행권과 정부 재정, 민간 신용을 결합하면 금은 부족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은행은 정부의 지불 능력을 확대했고 정부의 지출과 조세는 다시 은행권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에 대한 첫 번째 관습적 신뢰는 바로 이 재정회로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세션 4. 부분지급준비은행. 왜 사람들은 다시 은행권을 믿었는가? 10. 은행은 맡겨진 금을 그대로 빌려주었나? 그런데 북미은행과 이후의 은행들은 은행권을 풍부하게 발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금화와 은화를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것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맡겨진 금을 그대로 꺼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정부 국채와 상업어음을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정부 국채를 사들이면서 새 은행권을 정부에 지급하면 은행의 금은은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의 자산에는 국채가 늘어나고 부채에는 새로 발행한 은행권이 늘어났습니다. 민간 대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이나 생산자가 어음을 가져오면 은행은 그 어음을 할인하고 은행권을 지급했습니다. 은행은 기존의 금속화폐를 단순히 옮기는 중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상환될 채권을 근거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 은행권을 만드는 기관이었습니다. 11. 모든 은행권을 동시에 상환할 수는 없었다. 은행은 발행한 은행권 전부를 동시에 상환할 만큼 금과 은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은행권 보유자가 같은 날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올 가능성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행권을 받으면 곧바로 금으로 바꾸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은행권은 거래를 거치며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실제 상환 요구는 전체 발행액 가운데 일부에 그쳤습니다. 은행은 평상시에 예상되는 상환 요구를 충족할 정도의 금은만 보유하고 나머지 자산을 정부 채권과 상업어음, 민간 대출로 운용했습니다. 이것이 부분지급준비은행의 기본 구조입니다. 은행의 자산에는 금은 준비금, 정부 채권, 상업어음과 대출 채권이 들어갔습니다. 부채에는 은행권과 예금이 들어갔습니다. 은행권은 은행의 부채였지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빚을 갚는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12. 첫 번째 정당화. 은행권과 국가 재정의 결합. 부분지급준비제가 신뢰받은 첫 번째 이유는 은행권이 국가의 재정회로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을 받아들여 군수품을 구매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을 지출하면 그것은 민간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이나 공적 납부에서 그 은행권을 받아들이면 은행권은 다시 정부와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권을 당장 금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세금을 낼 사람에게는 그 은행권이 필요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수납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은행권은 법적으로 강제된 법정 통화가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의 입구와 출구에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고 조세로 회수하는 이 재정적 환류는 은행권이 시장에 무한히 쌓이지 않고 다시 발행기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은행 금고에 충분한 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은행권은 정부가 받아줄 것이고 누군가는 세금을 내기 위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분지급준비제를 지탱한 첫 번째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13. 두 번째 정당화, 진성어음주의. 두 번째 정당화는 진성어음주의였습니다. 상인이 실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하면 은행은 그 어음을 할인하고 은행권을 지급했습니다. 생산자가 상품을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넘기고 60일 뒤 지급받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산자는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 은행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그 어음을 자산으로 보유했습니다. 도매상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뒤 만기에 어음을 갚으면 시장에 나갔던 은행권도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은행권은 아무 근거 없이 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품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생긴 단기 채권을 근거로 발행되었습니다. 거래가 늘면 어음과 은행권도 늘고 상품이 판매되고 어음이 상환되면 은행권도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투기나 장기 모험이 아니라 실제 상품 거래에서 나온 단기 어음만 할인한다면 은행권 공급은 실물 경제의 필요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믿었습니다. 정부 지출로 발행된 은행권이 조세를 통해 돌아왔다면 상업대출로 발행된 은행권은 상품 판매와 어음 상환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재정적 환류였고 다른 하나는 상업적 환류였습니다. 14. 세 번째 정당화, 경제성장과 귀금속 유입에 대한 기대. 그러나 재정적 환류와 진성어음주의만으로 부분지급준비제가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판매되어야 어음이 상환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은행권을 계속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금은 상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급할 준비금도 필요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는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했습니다. 서부 개척이 계속되고 농업 생산이 늘어나며 상업과 제조업이 확대되면 차입자는 미래의 판매 수입으로 현재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면 금과 은도 경제 안으로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금은 준비금이 모든 은행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미래에는 더 많은 금은이 유입되고 더 많은 소득이 생겨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는 현재의 금속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과 미래의 금속 유입을 담보로 작동한 제도였습니다. 15. 왜 위기를 겪고도 다시 믿었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은행 위기를 겪고도 다시 은행권을 받아들였을까요? 부분지급준비제는 언제나 실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은행권이 실제로 금은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을 세금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상품은 판매되었고 상업어음은 만기에 갚아졌습니다. 은행권은 시장에 계속 쌓이지 않고 조세와 어음 상환을 통해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은행 대출은 농업과 상업, 제조업을 확대했습니다. 은행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거래와 투자가 가능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는 평상시에는 매우 유용하고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위기는 간헐적으로 발생했지만 정상적인 시기에는 적은 금은으로 훨씬 많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위기를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은행의 부실 경영, 투기, 감독 실패, 전쟁이나 해외 충격 탓으로 돌리기 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건전한 은행이 운영되고 더 나은 담보와 감독이 마련되며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 제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부분지급준비제에 대한 신뢰는 매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성공 경험이 축적되면서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16. 실제로 금이 발견되었다. 더구나 이 막연한 기대가 실제 역사에서 현실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48년 캘리포니아 서터스 밀에서 시작된 골드러시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북미은행과 제1제2합중국은행의 설립보다 훨씬 뒤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초기 은행권에 대한 신뢰를 직접 만들어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서부가 개척되면 새로운 금이 발견되어 은행의 부족한 준비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오랜 기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금은 미국 경제로 유입되었고 은행의 준비금과 통화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설이 있었습니다. 금이 늘어나자
은행들은 그 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준비금 위에서 다시 몇 배의 신용을 확대했습니다. 금의 발견은 부분 지급 준비제의 문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용 팽창의 새로운 토대가 되었습니다. 17. 부분 지급 준비제의 힘과 위험. 부분 지급 준비제를 지탱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은행권이 정부 지출과 조세의 재정 회로에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실제 상품 거래에서 생긴 어음은 상품 판매 수입으로 상환되고 은행권도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다는 진성어음주의였습니다. 셋째,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금과 은이 계속 유입되어 미래의 상환 능력이 보충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부분 지급 준비제에 대한 관습적 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지되었습니다.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적은 금은으로 많은 거래와 투자를 가능하게 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준비금을 지키기 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신용이 확대될 때 늘어났던 구매력은 신용이 수축할 때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부분지급준비은행의 힘과 위험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세션 5. 헌법과 해밀턴. 국가 신용을 만드는 금융체계. 18. 대륙집회의 실패가 헌법에 남긴 흔적. 1787년 미국 헌법은 대륙집회의 실패와 전후 금융 혼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연방정부의 조세를 부과하고 차입하며 주화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화를 발행하거나 신용증서를 법정화폐로 만드는 권한은 제한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정비가 아니었습니다. 화폐와 국가부채, 조세를 각 주의 개별적인 권한에 맡기지 않고 연방 차원의 질서로 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연방정부가 직접 지폐를 발행해야 하는지 전국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운 사람이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19. 해밀턴의 구상, 공공신용과 은행의 결합. 해밀턴은 신생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공공신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신용이란 정부가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정부는 전쟁이나 위기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중 발생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채를 연방정부가 책임지고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채를 성실히 상환하면 미국 국채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채를 전국은행의 자산과 결합하면 정부의 신용이 은행의 신용을 강화하고 은행의 신용이 다시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은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은행은 그 자산을 근거로 은행권과 신용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은행권을 지출하고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북미은행에서 나타났던 은행권과 재정 회로의 결합이 더 강력한 연방정부의 제도 속에서 다시 조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 제퍼슨과 메디슨의 반대.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은 해밀턴의 구상에 반대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연방정부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이 법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은행이 북동부의 금융가와 상인에게 특권을 제공하고 농민과 각주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밀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조세, 차입, 재정 운영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한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미국 정치사의 오래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연방정부와 분권적인 주정부, 상업과 금융 중심의 발전과 농업 중심의 공화국, 국가가 관리하는 신용과 민간 금융 권력에 대한 불신이 맞섰습니다. 세션 6. 제1합중국은행, 최초의 전국적 화폐 조절기관. 21. 1791년 제1합중국은행의 설립. 1791년 제1합중국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은행은 2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고 자본금은 $10,000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매우 큰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했지만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가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제1합중국은행은 완전한 국영은행도
순수한 민간은행도 아니었습니다. 공적 기능과 민간 소유가 결합된 혼합기관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입을 보관하고 정부의 지급을 처리했으며 필요할 경우 정부에 대출했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상인에게 대출하고 은행권을 발행하는 상업은행이기도 했습니다. 22. 제1합중국은행권의 전국적 유통. 제1합중국은행은 여러 지역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은 주로 특정 도시나 주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은행들이 발행한 은행권은 발행지에서 멀어질수록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은행권을 금, 은으로 상환받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1합중국은행은 연방정부의 거래를 담당하고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은행권을 유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세입과 지출해서 제1합중국은행권을 사용한 것도 그 신뢰를 높였습니다. 제1합중국은행권은 단순히 금은 상환 약속만 가진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 재정 회로와 결합한 은행권이었습니다. 23. 주은행을 규율하는 방식. 제1합중국은행에는 오늘날 중앙은행처럼 법률로 정해진 은행 감독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주은행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1합중국은행은 이 은행권을 모아 해당 주은행에 제시하고 금은 주화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은행권을 발행했다면 상환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은행들은 제1합중국은행의 상환 요구를 의식하여 일정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 관계를 통한 규율이었습니다. 제1합중국은행은 주은행권을 받아들였다가 주기적으로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과잉 발행을 억제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합중국은행은 단순한 대형 상업은행을 넘어 초기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4. 제1합중국은행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미국에 제1합중국은행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신용과 민간 금융 권력에 대한 불신이 맞섰습니다. 이 은행들은 주은행 또는 주인가은행이라고 불렸습니다. 제1합중국은행이 설립된 1791년 무렵에는 주은행이 몇 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업과 서부 개척이 확대되면서 그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800년에는 수십 개의 주은행이 존재했고 1811년 제1합중국은행의 인가가 끝날 무렵에는 80개가 넘는 은행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1812년 전쟁을 거치면서 은행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816년 무렵에는 200개가 넘는 주은행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은 처음부터 하나의 중앙은행이 모든 화폐를 발행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은행과 수많은 주은행이 함께 은행권을 발행하는 다원적 구조였습니다. 25. 주은행은 지역경제를 확장했다. 주은행은 지역 상인과 농민, 제조업자에게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내륙 지역에서는 금은 주화가 더욱 부족했습니다. 주은행의 은행권은 이 지역의 토지 거래와 농산물 유통, 상업 확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주은행은 먼 곳에 있는 전국은행보다 접근하기 쉬운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주정부도 은행 인가를 통해 수입을 얻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은행 설립은 곧 지역의 신용과 지급 수단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부분 지급 준비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은행이 금고에 있는 주화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했지만 그 은행권이 지역의 상품 거래와 토지 개발, 농산물 판매에 사용되고 대출이 상환되는 동안에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6. 은행마다 다른 은행권의 가치. 하지만 은행이 많아질수록 화폐 질서는 복잡해졌습니다. 각 은행의 은행권은 같은 달러 단위로 표시되었지만 실제 가치는 같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재정 상태와 발행지로부터의 거리, 상환 가능성에 따라 은행권의 시장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달러라고 적힌 은행권도 발행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9달러 50센트나 그보다 낮은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권 감별표를 이용했습니다. 미국에는 하나의 달러 계산 단위가 있었지만 그 달러를 표시한 은행권에는 수많은 가격이 존재했습니다. 화폐 단위는 통일되었지만
지급 수단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27. 1811년 제2인가 실패. 제1합중국은행의 20년 인가는 1811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인가를 연장하려 했지만 의회 표결에서 실패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은행 주식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국은행이 외국 금융가와 북동부 상인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제공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주 은행들은 제1합중국은행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은행이 사라지면 연방정부의 예금과 지역대출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이 연방정부에 은행 설립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제1합중국은행은 1811년 인가가 만료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28. 1812년 전쟁과 국가재정의 위기. 제1합중국은행이 사라진 다음 해인 1812년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연방정부에는 전국적인 은행망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여러 주 은행에 의존하여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주 은행은 정부 국채를 인수하고 은행권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그 은행권으로 전쟁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은행권과 재정회로의 결합은 다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적 정산기관이 없었고 지역별 은행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국채 판매도 어려워졌습니다. 지역별 은행 체계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제1합중국은행을 없앤 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은 전국적 금융기관이 사라졌을 때 전쟁 재정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29. 1814년 금, 은, 상환 중지. 전쟁 중 주 은행들은 정부와 민간의 대출을 확대하고 은행권을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을 점령하자 금융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은행권을 금은 주화로 바꾸려 하면서 은행의 준비금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일부를 제외한 많은 은행이 금은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은행권을 발행하면서도 그것을 금속화폐로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은행들은 상환 의무가 중지된 상태에서도 은행권 발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 은행권 가치가 더 크게 벌어지고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연방정부조차 어느 지역에 어떤 은행권을 어떤 가치로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분산된 화폐체제가 전국적인 국가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금융위기였습니다. 동시에 부분지급준비제의 약속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정적 환류와 상업적 환류가 은행권을 떠받쳤지만 전쟁과 불신이 겹쳐 사람들이 동시에 금, 은을 요구하자 체제는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제1부입니다.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